지난달 27일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5천선에 올라선 지 4거래일 만에 4,900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른바 워시 쇼크로 코스피가 5% 넘게 폭락했습니다. 4거래일 만에 5천선 아래로 내려앉았는데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거에 앞서서 관심을 모았던 게 미국장이었거든요. 뉴욕 증시도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빠졌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보면 새롭게 이번 주 장이 열렸는데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빠진 만큼 반등은 못했지만 네네. S&P 500 같은 경우는 플러스 0.5% 정도. 그래서 기존 어떤 사상 최고치까지는 복구는 못했지만 주로 이제 근데 분위기가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 정도 올랐는데요. 예. 매그니피센트 7에서 엔비디아는 또 3%가 빠졌고요. MS도 한 마이너스 1.6%. 그렇게 보면 반등은 했지만 확실하게 다시 이제 상승 기조로 전환된다고는 아직은 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코스피입니다. 장중 한때 5% 넘게 급락하면서 5천선 아래로 내려앉았는데 이 문제는 코스피 하락이 지금 단순한 동조화로 보기에는 낙폭이 너무 컸다라는 점이거든요. 이게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이 나빠진 신호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수급 문제로 봐야 될까요? 기초 체력은 미국보다 이제 우리가 좀 떨어진다는 거. 다만 이제 네. 올해 경제 성장률은 작년 한 1%에서 올해는 뭐 1% 후반까지 올라간다는. 그럼에도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은 뭐 확연히 좀 못 미치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경제 지표를 보면 12월 산업활동 동향의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경기 바닥은 확인이 안 됐고, 네네네. 다만 좋은 게 이제 수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쪽은 반도체 업종을 중심해서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워시 리스크 때문에 어떤 미국의 금융시장, 미국의 주식시장이 불안한 영향도 분명히 있는데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가 아시아 주요 증시보다는 어제 그 종가 많이 빠진 거를 감안하더라도 주요 아시아 뭐 중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그렇죠. 일본에 비해서 올해 들어서 오른 폭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아마 어제 블랙 먼데이의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역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워낙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어떤 차익 실현이라든지 조정이 필요했던 시점인 거는 맞으니까요. 어쨌건 간에 조금 전에 우리 산업의 기초 체력을 말씀을 해주면서 어떤 수출은 좋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수출이 좋은 걸 보면은 거의 반도체 아닙니까? 다른 산업이 뒷받침해 줄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평가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1월 달 이제 수출 동향이 이제 나왔는데 15개 이제 주력 품목 중에 13개가 플러스가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작년 1월이 워낙 좀 부진했기 때문에 기저 효과로 올라간 품목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반도체가 제일 잘 나갔던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코스피 중에 그러니까 미국 S&P 500만 하더라도 매그니피센트 7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애플, MS, 엔비디아 뭐 해서 S&P 500이 한 28% 비중을 차지하는데 코스피는 삼성전자 우선주 빼고요.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시가총액 비중이 한 33% 정도 됩니다. 어제 날라간 우리 이제 그 시가총액이 약 227조, 228조 얘기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합해서 한 110조 가량이 날라갔더라고요. 즉 시가총액 33%를 넘어서 어제 날라간 시가총액 중에 절반이 삼전하고 하이닉스 쪽에서 빠진 겁니다. 이게 우리 경제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그냥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코스피가 5천을 돌파하자 우리가 너무 기대가 앞섰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TF인
이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명칭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냐 보니까 코리아 프리미엄 K 자본시장 특위라고 바뀌었는데 일단 5천이라는 숫자가 빠졌고요. 어디에 방점을 찍겠다는 겁니까? 일단은 5천 어제도 내려가긴 했지만 5천을 달성하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5천 위원회 의미가 왜냐하면은 5천 위원회를 그대로 고수하면 이제 6천이나 7천 안 가겠다는 의미로 들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뺀 거는 다행인 것 같고 그리고 정책 목표를 특정 경제 변수 뭐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 3% 이런 건 좋은데 금융시장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상당히 이게 뭐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5천에 너무 거기에 방점을 맞추면 그래요? 오히려 정책의 어떤 뭐랄까 좋았던 의도가 희석될 수 있으니까 그런 명칭으로 바꾸는 게 오히려 그리고 그런 명칭의 의미는 아무래도 자본시장 선진화 거기에 방점을 두고 뭐 자본시장의 수급요인이라든가 자본시장을 저해했던 그런 제도적인 그런 불합리한 그런 요소들을 좀 해소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정책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에 아무래도 기업 지배구조가 문제가 많다라는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기업 밸류업 정책이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대외 충격이 있는 장세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뭐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자본시장에 도움은 되겠는데 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한 3,000포인트에서 시작해서 지금 5,000까지 왔잖아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시각은 그런 그 기업 어떤 자본시장 선진화 기업 지배구조 때문에 2,000포인트 올랐던 네. 3,000에서 5,000 갔을 때 그 절반 정도의 효과는 있었다. 1,000포인트 정도. 그리고 나머지 1,000포인트부터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이제 우리 주력 업종의 선방 또는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면 분명히 주식시장에는 호재인 건 맞지만 그 작년 하반기처럼 그런 정책들이 막 주가를 끌어올리고 엄청나게 그런 영향은 앞으로는 좀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처럼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질 경우에는 뭐 정책 효과보다 더 즉각적인 위험 요인이 작동할 수도 있는데 바로 그게 파생 상품 시장의 영향입니다. 어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할 정도로 변동성이 컸는데 이게 웹도독 현상 고착화를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이 웹도독 현상이 뭡니까? 이제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데 이제 꼬리가 흔들리면서 몸통까지 흔들리는 즉 선물 시장에 어떤 매도가 코스피 현물 시장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 지금 주식 시장이라든가 선물 시장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라든가 역사를 보면 선물 시장이 꼴이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물 시장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미리 눈치를 채고 먼저 매도를 했고 그게 이제 현물 시장으로 넘어간 건데 다만 이제 선물 시장은 아시다시피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조그만 증거금을 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매수나 매도를 할 때 그게 손해도 엄청 볼 수 있고 이익도 엄청 볼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를 주된 거래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상당히 좀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은 이제 현물 시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코스피까지 영향을 미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는 데는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어제 그런 급락 이 영향이 그 케빈 어시 후보자를 지명을 한 다음에 금값과 음값이 급락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마진콜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고 무슨 뜻입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 뭐 우리나라 시장도 해당되는데 마진콜이라는 건 아까 레버리지.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100억을 거래할 때 뭐 예를 들어 10억만 내고 나머지 90%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융자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거래소나 뭐 그 투자회사 입장에서는 증거금은 10억만 냈는데 갑자기 손해가 마이너스 20억, 마이너스 30억이 나면 그거를 메꿀 방법이 없거든요. 그럴 때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버리는 겁니다. 미리 강제로 팔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투자 회사에서 이제 손해를 안 보려고 그걸 이제 마진콜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반대 매매가 나가거나 아니면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 증거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장에서 팔아다가 메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과거에 한번 뭐 금융위기나 이럴 때 한번 크게 V자를 냈을 때 그게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영향도 있지만 바깥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 기관들이 갑자기 뭐 다른데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이 크게 떨어지면서 마진콜, 증거금을 내라. 안 그러면 반대매매 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걸 팔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마진콜의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대규모로 팔았잖아요. 근데 이 물량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받았단 말이죠. 이게 버틸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코로나 때 보면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받아주면서 장이 막 내려갈 때 네.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나중에 승리한 적이 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장은 코로나 때는 뭐 보면은 이제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다 꼬꾸라졌던 게 아니고 떨어지다 뭐 더 내려갈 것이 없는데 하고 마지막에 한번 꼬꾸라졌던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그 복원력에서 민화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다가 꼬꾸라진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열려봐야 알겠지만 이게 분위기가 어제 분위기 비슷하게 가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위험하고 다행인 건 이제 앞에서 우리 말했듯이 뉴욕 증시가 네. 조금 반등을 해서 오늘 그렇게 약세를 보일 것 같아 보이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니까요. 섣불리 그 저가 매수 같은 것에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잘 살펴보고 대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외환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환율이 어제 또 많이 올랐어요. 20원 넘게 올랐는데 이건 역시도 미국에 있었던 이런 쇼크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케빈 워시의 어떤 과거의 행태, 연준 이사로 재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이제 미국 그 연준에서 이제 양적 완화, 제로 금리까지 갔다가 이제 양적 완화로 돈을 푸는 걸 반대해서 그걸 반대 의사를 내고 자기가 도중에 사임까지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라든가 또 돈을 푸는 거에 상당히 좀 매파적이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시장에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어서 금리 인하 통화 정책의 매파적이라는 거는 달러 강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영향으로 원 달러 환율이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고 실제로 워시가 정말 매파적일지는 5월 달 이후에 우리 지내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엔 달러 환율 영향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여당이 승리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일본은행이 뭐 그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지만 일본은행이 상당히 좀 정치적인 것 같아요. 정권의 눈치를 많이 보는. 그래서 지금 일본 여당이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좀 반대 의사를 계속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본 엔화도 당분간은 약세를 보이는 그 두 가지 원인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중의원 선거, 일본의 중의원 선거가 8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자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케빈 워시가 인준이 됐을 때 앞으로 어떤 정책을 쓸 것인가가 가장 시장에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소송도 하겠다 이런 식의 농담까지 했다고 하는데 금리 인하 전망,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번 면담을 했죠. 케빈 워시하고 뭐 트럼프가 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면담은 분명히 물어봤을 겁니다. 앞으로 금리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네, 케빈 워시가 1970년생이더라고요. 젊어요. 젊네요. 예. 저하고 동갑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트럼프 앞에서는 금리 인하 빠르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이제 연준이 12명의 그 위원들의 토론의 장이거든요. 투표가 아니고. 과연 그 케빈 워시의 프로필을 보면 사실은 연준 이사를 젊을 때 하긴 했지만 학자라기보다는 좀 정치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할 거고 우리가 이제 그 대부분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는데 지금 파월의장도 트럼프가 임명했던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임명하고 나서 금리를 막 올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나오는 어제 나왔던 미국의 제조업 지표도 괜찮고 고용 지표도 괜찮고 최근에 물가 상승률은 조금씩 올라가는 또 모습이거든요. 그런 걸 볼 때 그런 지표를 가지고 금리 인하를 이 케빈 워시가 주장해서 금리 인하 기조로 토론에서 이긴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돼서 미국의 통화 정책은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불확실성이 결국에는 우리 증시,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한국은행이 앞으로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이런 심리적인 지지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케빈 호시가 정치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은행도 상당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금리를 내릴 생각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은 종결이 됐고 오히려 미국의 연준의 금리가 만약에 금리 정책이 상당히 매파적으로 간다면 한국은행이 올해 말 내년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금리 인상 사이클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주식시장에는 마이너스죠. 네. 한국은행은 주식시장을 안 쳐다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주식시장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